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어려운 지문을 독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은 2016년도 법학 적성 시험입니다. 흔히 말해 리트라 말하죠. 이 보통 학생들 중에서 이제 리트를 보는 학생도 있죠. 수능 국어를 연습하면서 리트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이 그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제 어, 로스쿨을 가니까 이제 꽤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대학을 졸업 예정이거나 졸업을 한 사람이 로스쿨을 가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을 하지만 대학원에 해당되죠. 그래서 시험이 약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김춘수와 김수영은 대척되는 위치에서 한국 시의 현대성을 심화시킨 시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김춘수와 김수영이 어, 첫째, 한국지를 한국시의 현대성을 심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현대성이 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시문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현대성이 뭐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현대성 이런 이야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제 대척되는 위치라고 했으니까 맞서는 거죠. 그죠? 맞서는. 대척이란 말 자체가 마주서는. 그러니까 현대성을 심화시키지만 김수영과 김춘수는 그 심화 방법이 전혀 달랐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김춘수는 순수시론의 일종인 무의미시론으로 새로운 해제시를 열었고, 여기 이제 김춘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무의미시론, 그 다음에 새로운 해체시 열었다. 요게 현대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시론은 순수시론의 하위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김수영은 온몸의 시학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온몸의 시학은 아마 그러니까 하나의 온몸이라 자체가 이제 하나의 상징적이죠. 아마 주가 있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김수영을 평가하는 어떤 말이라고 일단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배경 지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독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 지식을 사용할 수 없죠. 사실 시험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독해를 할 때는 배경 지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배경 의식이 없다는 것은 낱말 뜻 정도만 알고 그 뒤에 다른 어떤 사상적이나 사회학적 그런 배경은 전혀 모른다고 가정하고 독해를 해야 되죠. 김수영은 온몸의 시학으로 알려진 참여시론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무의미시론과 참여시론은 약간 대립적 개념이죠. 됐죠? 예. 어떻게 보면은 참여시론과 순수시론이 대립적이지만 여기에서는 예,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현실 참여시의 태도가 되었다. 예. 시작이라는 태도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양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새로운 해제시를 열어 제쳤고, 제쳤고는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현실 참여시의 태도가 되었다. 태도는 물론 이제 정확한 뜻은 어떠냐 하면은 어떤 대단한 이런 뜻이에요. 태도. 태자가 이제 클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태산을 나타내요. 태산. 두자는 이제 또 두성 말하면 이제 북두칠성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크면서 어떻게 돼요? 방향성을 정해준 거죠. 그게 태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방향성을 나타내잖아요. 큰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군의적이고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모범적이고 군의적인, 크게 모범적이고 군의적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태도죠. 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활동한 두 시인은 개인의 자유와 실존을 위협받던 1960년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60년대 현실이란 게 어떤 적이냐. 첫째,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고, 두 번째, 개인의 실존이 위협받던 시대라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돼? 첫째, 비판적으로 인식했고, 두 번째, 각자의 실존 의식과 어떤 윤리관을 예각화했다. 이 예각화도 약간 어렵죠.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예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 예각은 수학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90도보다 작은 게 예각이죠. 그러니까 각이 뭔데? 예리하잖아요. 각이 예리한, 날카롭게 대립되는, 이 정도 생각, 날카롭게 이제 각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카롭게 이제 예리하게 만들어 가는 걸 이제 예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죠. 첫째, 시적 언어의 성찰. 그다음 두 번째, 창작 방법에 대한 성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모더니스트가 선택한 미학적 실험은 그 방향이 사뭇 달랐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모더니스트라고 말하는 거죠. 모더니스트. 이제 모더니스트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말이 어렵잖아요. 현대성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개인의 자유와 실존을 추구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미학적 실험은 미적 관점이죠. 미학적. 그 미학이란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긴 하죠. 사뭇 달랐다. 여기서 사뭇은 아주 달랐다는 뜻이에요. 사뭇 달랐다. 아주 달랐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말이 상당히 어렵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김춘수는 꽃과 같은 자신의 50년대 시가 지금은 50년대 시인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관념의 기갈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건 이제 김춘수가 자기 시인 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념의 기갈이라는 거죠. 이 기갈은 뭐죠? 관념의 기갈이라는 것은 관념의 굶주린 거죠. 목마르고. 그러니까 기자는 배고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굶주린 거죠. 갈자는 목마를 갈자예요. 배고프고 목말란 거죠. 그러니까 1950년대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관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파괴되고 관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지향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관념은 뭔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950년대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데올로기 지향적이잖아요. 1950년이 6.25니까 이 6.25가 1950년대를 압도하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어때요? 1950년대는 어떤 전쟁과 관련된, 관념과 관련된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수 자신도 꽃과 같은 관념의 기갈에 사로잡힌 시를 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시적 언어는 제9실의 가장 좁은 한계. 여기서 시적 언어는 제9실의 좁은 한계란, 가장 좁은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언어가 10개를 표현한다면은 1밖에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좁은 한계. 그러면 뭐예요? 하나밖에 표현 못하고 나머지 9은 표현을 못하니까 가장 좁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관념과 의미의 전달 수단에 한정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시는 대상의 재현과 모방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언어는 여기서 시는 언어로 표현되니까 만약에 하늘이 있으면 하늘을 재현하고 땅이 있으면 땅을 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념과 의미의 전달 수단에 한정됐다고 하니까 어떤 관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 이런 말 쓰면 이데올로기의 재현 혹은 모방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축소된 의미로 시가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죠. 추상적인 관념을 전달하는 이미지, 비유, 상징과 같은 수사에 대한 집착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미지나 비유,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김춘수는 말의 피 안에 있는 관념이나
어, 개인의 실존을 짓누르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공포를 느꼈다. 여러분, 피안이란 말은 저쪽 언덕이라는 뜻이죠. 말을 그대로 하면. 말이 있으면 말에 이쪽 세계가 있고 저쪽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쪽 세계에 있는 관념을 다뤘다는 거예요. 말의 저쪽 세계에 있는 관념을 다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말의 피안에 있는 관념을 다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이 있으면 말이 가지고 있는 이쪽 의미가 있고 저쪽 의미가 있는데 저쪽 것만 다뤘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예. 지금 예를 들어주면 좀 더 쉬운데, 자, 예를 들어서 평화가 있으면 평화가 가지고 있는 비관념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념적인 요소가 있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평화가 관념적이라면 어떤 거예요? 개념 속에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평화는 뭐와 관련돼요? 뭐 정의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될 거 아니에요. 그럼 평화를 우리가 정의라든지 관념 같은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관념이나 이미지로서 표현하면 지금 피안에 있는 관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걸 뭐냐, 실제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화의 비관념적인 요소를 속아서 현실적인 요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실존을 누르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공포를 느꼈다. 그러니까 1950년대라는 것은 관념만이, 그러니까 집단의 관념, 그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념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요소죠. 그래서 개인은 거기 없는 거죠. 그러면 집단이 개인을 누르거나 이데올로기나 개인의 실존을 누르는 거죠. 여기에 뭘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김춘수가 한 생각이에요. 이 공포에서 벗어나 자아를 보존하려는 충동이 그를 생의 구원으로서의 시쓰기로 이끈 것이다. 그래서 이 공포 때문에 자아가 보존이 안 되거죠. 여기서 자아의 보존이라는 것은 개인의 앞에 나오는 개인의 실존을 짓누른 거죠. 뭐가 눌렀죠? 이념, 이데올로기가 누른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더,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의 피안에 있는 어떤 관념. 그 다음에 개인의 실존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예를 짓누르고 예를 짓눌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 저쪽에 있는 어떤 관념,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실존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돼? 이데올로기가 1950년대니까 이데올로기가 주가 되고 마르피안의 저쪽에 있는 관념이나 개인의 실존이 억제되거나 탄압받는 거죠. 짓누르니까. 그래서 나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세계로 나아갈까요? 그건 뭐 자명한 거죠. 내가 지향하는 것은 말의 피안에 있는 어떤 관념을 지향할 거고 개인의 실존을 지향할 거라고요. 이게 누가 지향하는 거예요? 김춘수가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부하는 세계는 어떤 건가요? 거부하는 세계는 이거죠. 공포를 느끼니까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 공포에서 벗어나 거부하는 세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거부하는 세계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데올로기. 이 공포에서 벗어나 자아를 보존하려는, 여기서 자아라는 것은 결국 뭐가 하냐면 개인의 실존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개인의 실존이지만 결국 마르피안에 있는 관념도 그
자아의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인간은 실존이라는 세계와 관념의 어떤 세계 속에 사는 거니까. 그를 생의 구원회로서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의 피안의 관념과 개인의 실존을 그 회복함으로써 생이 구원되는 거죠. 이게 이제 김춘수가 말하는 시석이죠. 그 방법으로 김춘수는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 여기서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는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기의 없는 기표의 실험을 시도했다는 거죠. 이제 기의와 기표란 말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렇죠? 예. 소슈라는 사람이 있죠. 예,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데, 요 낱말 뜻은 알아야 돼요. 기표는 그냥 표기법입니다.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김춘수 하면은 김춘수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표기예요. 뜻이 있죠. 그걸 기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좀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는데, 기표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러니까 좀 시그니피앙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그니피앙. 그 다음에 뜻은 시그니피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시그니피에. 시니피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시그니피에, 시니피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하세요. 그냥 이거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표는 그냥 표기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것은 뜻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어려우면. 그럼 기어에서 해방된 기표라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기표가 기어에 종속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발음을 하는데 그 발음은 뭐가 상실된 거예요? 기가 상실된 거예요. 뜻이 없는 거예요. 뜻이 없어진 거예요. 뜻이 없는 표기법. 이게 이제 기표죠. 기어에서 해방된 기표죠. 그래서 기어에서 해방된 기표의 유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유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도 유희란 말을 했죠. 언어 유희. 그죠? 유희죠. 예. 그러니까 뭐만 남으면 이미지만 남는 거죠. 뭐가 사라지니까. 기의가 사라지니까. 기의가 사라지면 낱말만 돌아다니지 뜻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가, 예를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유희는 시의 체험, 시의 현실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그러니까 시는 뭐로 이루어집니까? 언어로 이루어지잖아요. 체험이 있으면은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시와 체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기표가 되죠. 체험은 뭐예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체험이 원래 연결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뭐예요? 시와 체험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시와 현실이 원래는 뭐예요? 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시는 표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은 파랗다면 하늘의 색깔이 파란 거하고 그 하늘 파랗다는 표기하고는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와 현실, 이게 이제 끊어지는 거죠. 단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이라는 뜻이 없는 시의 기표만 살아남는 거죠. 이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김춘수는. 연속성을 끊는 것은 물론 역사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시를 원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사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말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역사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자율성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역사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1950년대 되면 유교가 났다든지 뭐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 역사 현실하고 하고 아무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시는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시를 만드는, 화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시를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가. 이해가 되시죠?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가 뭐를 만들어요? 이러한 것을
자율적인 실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비유와 상징은 물론 특정한 대상을 떠올려가는 이미지까지 시에서 배제하는 기법과 형식적 실험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 속에서 말하는 모든 언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비유나 상징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비유나 상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쓸 때 특정 대상을 떠올려가는 이미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춘수의 시를 읽을 때는 비유로 읽어도 안 되고 상징으로도 읽으면 안 되고 특정 대상을 떠올려가는 이미지, 뭐 이건 좀 간단하게 말하면 연관된 의미의 이미지가 되겠죠. 언어의 이미지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런 것은 뭐야? 몽땅 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기법이고 시적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요 정도로 강의를 할게요.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하면은 보통 어떠냐 하면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한 20, 30초밖에 듣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는 그 통계를 다 제공하니까 20, 30초밖에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를 해보면은 몇 초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몇 초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메아리죠. 메아리라는 것은 이렇게 산에 올려서 돌아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어떤 블랙홀처럼 메아리조차도 빨아들이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상실하죠. 이게 제가 하는 강의가 가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책이라든지